쟤 북한에서 왔으니까 엄마가 놀지 말래.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다 그랬나 하면서 탈북민 3만 명에게 그냥 고스란히 다 씌워지거든요. 10명이 들어가면 3명이 살아나온다. 이거는 북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경찰차랑 다녀도 내 잡 올라오는가 해서 울고 지나가던 사람들 말이라도 지킬까 봐 정말 숨을 못 쉬었거든요. 남가북의 시청자가 하나 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 이만감에 정말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어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겨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날카로워 막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YTN 스타의 김겨울 기자입니다. 이 겨울 기자님 같은 경우는 연예계 이야기도 많이 전해주시고 방송문화 관련돼서 뭐 여러 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이만갑을 알고 계셨어요? 네, 이만갑 보면 너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해를 할 때 사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대부분 탈북자의 뭐 인권이라든지 탈북자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아닌 분들이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만갑은 탈북자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니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자, 정민우 중대장. 저기 있는 겨울 기자님은 어떤 분 같아요? 스타일이? 형제는 네 분이 계시죠? 첫째는 김범길 이름 그런 거 아닌가? 김여름, 김가을 이리 된 거 아닌가요? 야, 이런 걸로 여자를 졌다 폈다 하는구나. 맞잖아요. 네, 맞아요. 2명인데 봄이 겨울이 이렇게. 그쵸. 네. 난참 점쟁이란 말이야. 빛이 나요, 빛이. 근데 어떻게 딱 겨울이 됐었어요, 근데?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되게 단순하게. 겨울 안 타죠? 헐. 많이 탑니다. 선수네. 겉자를 깔아라. 여자친구가 좀 많았던 친구라서요. 그래서 근데 되게 플레이보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그죠? 네. 약간 개구지지. 네, 진짜. 그러니까 저쪽은 북한 플레이보이, 여긴 가나 플레이보이. 우리 가나 플레이보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네, 해볼까요? 요즘에 세몬치리 씨 너무너무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독립영화 하나 섭외했더라고. 그럼 혹시 그 수염은 그 영화 때문에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요즘 이제 해외 또 진출하려고 하는데 해외에 시험 없으면은 멋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해외 갔다 오면은 다 자르려고. 진짜 미안하지만 당신 여기가 해외 진출이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네, 아니 무슨 얘기야? 예. 왜냐면 쌤은 독립영화에 어떤 캐릭터예요? 그냥 뭐 가나 유학생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길을 이제 몰라갖고 네. 길을 알려준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갖고. 와, 영화에 가서 사랑해. 웃긴 게 가나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하는 척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들 그러잖아. 죄송한데 가나 말은 제대로 하세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지. 진짜로. 예. 거기 또 가나어로 이제 연기를 하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야, 이게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그 한국어 열콩 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말 잘 못하는 것처럼. 자, 오늘 이만갑의 새로운 출연자가 찾아왔죠? 예, 오늘 모실 새 출연자는요. 탈북 가정에서 어머니를 잃고 낯선 한국 땅에서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한때 북한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지만 지금은 산전수전 다 겪고 동생과 함께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김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해령에서 온 김혁입니다. 저희 가족은 북한에 있을 적 굶을 캐면서 동네에서도 잘 산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오. 어느 한순간에 이제 쫄딱 망하고 부모님, 양 부모님까지 다 잃고 현재는 동생이랑 제가 저희 둘이만 남게 되고 일을 하면서 현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김혁이에요, 김혁. 예, 김영입니다. 진짜 이름이야 아니면 한국 와서 만든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 예. 그러면 뒤에 가명 쓰시는 분이 바꿔야죠. 진짜 이름입니다. 진짜로요? 네. 아유 이름을 지금 아까도 저 헷갈려가지고 이거 그러면 한 번을 바꾸도록 할게요. 예. 누굴 바꿔야 더 돼? 어리고 갈 길이 구만리 같은 분은 자기 이름 쓰라고 그러고 꽃제비 출신 연구원 김혁 선생님이 꽃혁 어떠세요? 꽃혁. 굉장히 좋은 네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합시다. 정리를 할게요. 김혁 씨 지금 새로 나오신 김혁 씨는 김혁 씨고요. 예. 위에 있는 분은 김혁 쌤, 김혁 선생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구분이 되니까. 자 김혁 씨 반갑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올해 23살입니다. 23살? 와, 어리네. 아이고. 한국도 회령이 미인이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많은 걸로. 예, 미인이만. 근데 미남도 많나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 근데 아니 잘생기셨어요. 나이가 23이면 아직 한참 좀 어리죠. 어린 편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철들어 보여요, 일찍. 북한에서도 원래 좀 그랬었어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철이 드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미공급이었어요. 고난이 행군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희 아빠랑 엄마가 이제 상의를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구미 나오는 곳이면 이제 어디든 찾아가던 도중 이제 그 평양 옆에 이제 구미 나오는 고장이 있었거든요. 평북도라는 고장인데 제가 그때 7살이었고 동생이 이제 5살이었는데 동생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저는 못 다녔었어요. 저는 집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또는 뭐 나무하고 밥하고 집안 일을 봐야 되고 엄마 아빠는 이제 굶을 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평북도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었거든요. 벌어갖고 아빠 친구들이 이제 밀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도 그러면 돈이 많은 상태니까 나도 그럼 투자를 하고 같이 밀수를 하자 해갖고 북한 돈으로는 1, 2억 되고 한국 돈으로는 아마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월 2천. 예. 큰 돈인데. 한국 사업가들도 벌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 나이 때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도 되게 대단한 건데. 아무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네요. 그래. 한 번 갔다 오면 1년 먹을 거에다가 이제 집을 몇 채를 살 돈이 있었거든요. 삼촌네나 이제 큰엄마네 막 1년 먹을 식량을 다 매해마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야곱 쏘대 때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동네에서 한 2~3번째로 잘 사는 동네로 꼽히고 노트북이 집에 있었어요. 컴퓨터 같은 거는 주위에서 이제 보는 시선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는 못 놓고 이제 노트북을 따로 한국 거 그때 삼성 거였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동생한테 가해 선생님도 있었고 노트북 과외 선생님. 예예. 아니 대단하시네. 아버지도 젊었을 나이인데. 엄청 많이 번 거잖아요, 은실 씨, 그죠? 생각도 못 해봤죠. 억 단위는 생각도 못 해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그러니까 노트북도 있고 또 개인 강사까지 있으면 진짜 잘 살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게 탈북을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버님이 이제 밀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주위에 국군포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랑 엄청 친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소원이 이제 남한에 가서 가족들이나 친척들 만나보는 게 소원이라고 꼭 넘겨만 주면 이제 돈은 두둑히 챙겨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빠가 그때 넘겨줬어요. 남한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빠가 잡히고 근데 그냥 그렇게 잡혔으면 또 괜찮은데 아빠 몸에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가 있었거든요. 어떡해. 그게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잡혀봤자 뭐 2~3시간 잡히면 그냥 나오거든요. 돈을 주면 나오고 이랬었는데 좀 시기가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보이지도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요번에 들어가면 한
15년에서 20년 또는 무기징역 갈 수 있다고 친구분들이 빨리 중국이든 한국이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이제 잡힌다고. 예. 그래갖고 아빠가 한 2, 3일 숨어 있다가 중국으로 왔어요. 엄마는 물건을 뭐 골동이나 또는 막 호랑이 가죽이나 다이아 뭐 이런 걸 아빠한테 보내면 아빠는 그거를 처분해서 이제 엄마한테 돈을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했는데 밀수를 하셨군요. 근데 한 번 잡히니까 이제 계속 잡히더라고요. 갔다 올 때마다 잡히고 올 때마다 잡히고 주위에 그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을 이제 돈을 말아먹다 보니까 집이 많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집이 막 이제 다 망하다 보니까 가난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그냥 가자 하고 아빠가 이미 한국으로 오는 루트를 다 마련해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엄마랑 가자 해서 셋이서 두만강에 한 4시 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정말 그날에 7월 달이었는데 물살이 엄청 셌거든요. 네. 발을 이렇게 디두면 모래가 막 쭉 빠져내려가고 물은 계속 깊어지고 이러거든요. 예. 두만강을 절반쯤 건너고 있는데 엄마가 안 보이더라고요. 동생도 이제 잘 안 보이고 날이 이제 새벽 4시 때였는데 동생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어디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동생을 먼저 가서 잡고 나뭇가지 물살이 너무 세갖고 나뭇가지를 잡아갖고 올라가서 이제 아빠한테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이렇게 왔는데 엄마를 못 찾았다 이렇게 해갖고 아빠 친구들이 중국 공안에 많거든요. 공안 친구들을 해갖고 이제 쭉 뒤졌는데 엄마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더라고요. 이틀 뒤인가 찾아갖고 그날 엄마 마지막 손잡은 날 기억나죠. 기억이 너무 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은데요. 중간쯤 들어가서부터 손을 못 잡았어요. 그 손을 놓쳐갖고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수영 못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갖고 비닐봉막을 이렇게 불커서 엄마에게 지어줬거든요. 근데 비닐방막이라는 게 동그랗잖아요. 그 구명대 같은 경우엔 동그란 걸 그냥 이렇게 손을 안을 수 있는데 비닐방막은 한 번 놓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공 같은 거니까. 그래갖고 아마 시신은 북한에 그냥 몰래 이렇게 내보내고 옷만 중국에다 묻었거든요. 근데 그날에 아빠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빠 오는 걸 처음 봤어요. 어른도 오는구나라는 그런. 아니 아버님도 김혁 씨도 진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럼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한에 와갖고 아빠는 저희를 이제 공부시키겠다는 마음에 트럭 운전을 했었거든요. 대출 받아갖고 트럭을 사서 이제 밤낮을 그냥 계속 운전을 했는데 그렇게 돈을 계속 벌다가 새벽에 피곤한 채로 들어와서 새벽 5시에 들어와서 저보고 밥 차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을 차려주고 다 드시고 그리고 아는 형 차를 이제 빌려갖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 났는데 국정원에서 전화 와서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믿기지가 않았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앞이 안 보이고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더 힘들었던 거는 아빠 장례식비가 없어갖고 아빠 그 차를 수습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하는 거를 막 원래 이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한 그때 4일인가 이렇게 치렀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 가족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매년 이번에다.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김혁 씨랑 동생이랑 지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동생은 몇 살 차이 납니까? 3살 차이. 3살 차이? 20살. 이 동생도 이제 커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네. 이제 동생이 공부를 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잘 했었어요. 전교에서도 정말 탑10 안에 들 정도로. 그래요? 네. 지금 동생 작년도 수능을 봤었는데
수능을 보고 서울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면 못 들어갔다는. 1차에서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근데 그 교수님, 면접관 교수님이 물리 2를 1년만 더 공부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동생은 그래서 재수를 준비하나요? 학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학원비가 기숙사다 보니까 한 200 좀 넘게. 맞아요. 근데 그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상태가 왔고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인터넷에 치면 요즘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일 하면 1위, 2위, 3위 막 이렇게 뜨잖아요. 진짜? 근데 그중에 이제 배가 나오더라고요. 뱃일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어머나. 세상. 근데 일은 힘들다고 하던데 예. 조기배를 탔었어요. 네네. 조기배가 아마 배 고기 잡는 것 중에 두 번째로 힘들 거예요. 쉬는 시간 없고. 예, 맞아요. 네. 뭐 하루 3시간 잠이 많이 자는 거고 이 정도. 그냥 계속 잡고 그물 정리하고 네, 맞아요. 또 내리고의 반복. 던지고 올리고 던지고 맞아요. 올리고 이걸 반복을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원래 배 나갈 때 15일로 나가거든요. 나가기 전에 이제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하는데 15일 동안 200만 원을 받았어요. 200만 원을 먼저 이렇게 주더라고요, 선물을. 도망도 못 가게. 받을 때는 좋았어요. 또 바로 내니까. 예. 받을 땐 좋았는데 이제 배를 타서 멀미를 첫날부터 하는 게 15일 동안 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도망도 못 가니까 이거 배멀미 정말 정신적 압박이 어마어마하지. 제가 그 15일 동안 7kg인가 빠졌거든요.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은 배를 추천합니다. 돌기때. 아무튼 지금 이게 중요한 거는 뱃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한 이유는 예. 동생의 학원비 한 달에 200을 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 드라마에 큰 형이 동생들 서울대 보내고 뭐 보내고 막 다 해주고 그런 스토리를 진짜 지금 보는 것 같아서. 네. 그 아무튼 김혁 씨 이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200 벌어서 동생 넣어주고 하려면 이거 말이 안 되게 힘든 건데. 네네. 그리고 김혁 씨 나이도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하긴 돈이 23살이면. 있는 할 텐데. 네. 네, 이제 동생을 이제 공부시키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23살인데 그래 형이 동생을 챙기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본인도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도 싶고 그때 당시 저는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목표와 내 꿈을 향해 달려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정말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저도 용돈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엄마 꿈 안 꿔요? 많이 꿔요. 엄마 꿈 꾸는 날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네. 꿈속에서는 어떤 모습이세요? 꿈속에서는 이제 밥이랑 해주고 이런 그냥 산책도 하고 이런 건데 많이 그립죠. 저는 북한에 이제 부모가 있는데 돈을 계속 내보내달라고 막 전화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부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 엄마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이제 집에서 제가 동생한테 밥을 해주잖아요. 제가 부모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밥을 해줄 때면 이제 저도 앉아서 이제 밥을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해서 맛이 안 나는 음식이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엄마 있어. 손으로 해줬던 그 맛이 안 나는 게 이제 두부국이거든요. 두부국에 감자 반찬에 북한에 인조고기라고 있는데 인조고기 반찬. 예, 그게 이제 제가 아무리 맛있게 한다고 해도 그 맛이 안 나요. 동생이 지금 이 TV 보고 있을 텐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해도 되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겠지. 우리 이제 보고. 자, 진혁아, 형이 너한테 늘 잔소리 한다고 싫어하는데 사실 형도 하고는 싶지 않은데 너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다 지원을 해봐. 최대한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 진혁아 화이팅!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세모치리처럼 해외 진출도 하고. 자, 우리 김혁 동무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매주 새롭고 신비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충격 2017 탈북민 실태 진단. 예, 탈북민 3만 명 시대거든요. 요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은 탈북민들의 현실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만갑을 하기 전에 여러분 사실 주변에 탈북하신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보면 그냥 조선족 동포래더라 뭐 이랬는데 요즘 이만갑 이후에는 북에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분도 있고 몇만이라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산 하나센터의 강동환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 현황 오늘 어떻게 됩니까? 네,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현재 그 3만 1,000명이 공식적인 집계이고요. 이 가운데 약 70%가 여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뭐 한 해 많게는 80%까지 여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 들어온 그 탈북민 수도 물론 많지만 중국 거주 탈북민 수가 약 20만 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이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조사입니다. 이건 약간 충격적인데요. 2016년에 749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약 593명에 이제 달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20%가 이제 감소된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김정은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탈북자 숫자는 축소되어 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축소되는 과정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더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탈북민이 20%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이게 이유가 이게 지금 북한이 좀 살림이 좀 나아져서인지 아니면 좀 탈북하기가 더 힘들어져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김정은 시대 뭐 먹고 살기 좋아졌다. 그래서 탈북민 수가 준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그 체제 결속력이라든지 또 정권의 지조를 높이기 위해서 탈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경 지역에 제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중국 접경 지역에 다녀오고 있는데 가서 보면 계속 그 중국 쪽에 그 원래 있던 철조망 말고 북한 쪽에 계속 그 철조망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거기다 대고 교수님 그 탈북 비용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오는 그 가족의 얘기를 들어보면 1인당 도강비가 우리 돈으로 1,300만 원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북 비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강비니까 강을 하나 건너주는 돈만 지금 1,300만 원. 갑자기 이제 궁금한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탈북민이세요? 네, 저는 평양에 여행으로 3번 다녀왔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진짜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 다녀왔는데. 네, 대답이 아니었어요. 네, 하셔서 그가 어쩐지. 뭐 신기하다. 네, 평양에 3번 여행 다녀왔고요. 고향은 경북 봉화 토박이고 가끔 그 방송 보시고 네. 그 탈북 교수라고 해서 후원하겠다 이렇게 전화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받으세요. 웃겨.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탈북민은 아니고요. 탈북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더군다나 하나센터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 탈북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탈북민이 누구시지? 그래서 탈북 역사의 산 증인인 이명선 대표님이 신은하 씨와 함께
탈북의 역사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언 24년 전 북한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수백 장의 비라를 뿌리며 한국으로 넘어온 탈영병, 아니 귀순 용사님이시죠? 이명선 대표님을 모시고 탈북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체가 이제 탈북의 역사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2000년대 전까지는 이제 탈북민을 저처럼 귀순용사나 귀순자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렇죠. 그중 저보다 10년 먼저 한국에 온 귀순용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1983년에 이응평 대위가 이제 전투기를 이제 가지고 왔었죠.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예. 탈북 초기엔 이렇게 이웅평 대위처럼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탈북하는 군인들이 많았는데요. 즉 기순 용사가 탈북의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987년엔 의사 출신 김만철 그 일가 11명이 네,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저처럼 가족 단위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신은아 동무. 네, 그럼 탈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뭘까요? 바로 고난의 행군이요. 네. 90년대 들어서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탈북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고난의 행군 시기 약 3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그야말로 탈북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탈북민 시대가 열린 게 아닙니까?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2000년대 탈북을 이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정말요? 그건 몰랐죠? 네. 그렇죠. 내가 그때 베트남에 있는 탈북민 468명을 한꺼번에 전세기 두 대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 뒤에 있는 유현주 또 그때 그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기억하고 많이 들었어요. 이명선 대표님 덕분에 2006년에는 탈북민이 2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국을 깜짝 놀라게 할 탈북 사건이 있었잖아요. 해 식당에 있던 13명의 그 탈북 아가씨들이 네. 맞고 그렇죠. 네. 또 영국 총영사관의 최영호 공사가 이렇게 오고 네, 최근에는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전 세계 한번 뛰어야 되겠는데 요즘은 사업이 쉽지 않아가지고 이거 참 또 부담이네 이거. 남북을 뒤흔든 역대 탈북 사건들 모두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탈북미녀 신은아, 기순용사 임영선이었습니다. 브리핑 중에 지금 너무 중요한 걸 빼놨습니다. 본인을 너무 주인공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건 전철우 형님이에요. 오실 때도 시끄럽게 오셨어요? 난리였어요. 정말 89년도에 전철우 형이 들어올 때는요. 이게 독일이 막 통일되고 나서 얼떨결에 나갔다가 독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전철 씨가 온 거거든요. 실제. 진짜 얼떨결에 끼어서 이렇게 너무. 전철우 씨. 진짜요? 네, 우리 이만갑의 식구였죠. 네. 충격 2017 탈북민 실태 진단.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텐데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조사가 또 준비되어 있죠. 충격 2017 탈북민 실태 진단.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텐데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조사가 또 준비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수학 공부할 때였거든요. 네.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려워서 선생님 교무실에 찾아갔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바쁘다라는 말이 어렵다는 말도 돼요. 맞아.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가가 선생님 바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바쁘면 내일 풀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다시 가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바쁩니다 하니까 그분이 아 또 바빠? 그럼 내일까지 풀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 세 번째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말 바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왜 뭐가 바쁘냐 선생님보다 더 바쁘냐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바쁩니다 하니까 뭐가 바쁜지 이야기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그 선생님이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아 어려운 거냐? 그래서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말을 제가 3번 했던 거예요. 진짜 바쁘다예요? 바쁘다라는 말을 황경조 사투리가 어렵다를 바쁘다 그러죠. 네, 바쁘다라고. 말도 안 돼. 처음 들어본다. 나 처음 들어봐. 이건 조금 의외인데. 있어요. 한번 아 있잖아요. 어렵게 살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그 집 되게 찢어지게 어렵게 산다. 그거를 그 집 엄청 바쁘게 살거든. 맞아요. 언니 맞다. 바쁘게 살면 좋은 거 아니냐. 할 일이 많다는 거 아니냐. 한국은 완전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갖다가 바쁘게 산다 그런다. 어렵게 말인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다. 저희가 그 바쁘다는 얘기가 술 먹잖아요. 잔이 비울 때는 형 들어서 바쁘냐. 술 따라 그러고. 갑자기 나중에 미국 가서 아 어디서 오셨어요? 저 한국에서 왔는데. 민우 씨. 아, 네. 저는 미팅 이런 거 좀 자주 하니까 3대3 이거 뭐야? 자랑이야? 고백이야? 멋지죠? 이런 거. 예, 예. 근데 항상 오해받는 게 뭐냐면은 반말하냐? 버릇 없이. 반말 많이 하잖아요. 안 해야지 반말해요 나는. 안 해야지 반말해요 나는. 반말. 자, 내가 민우가 봉통 방송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했던 거지. 뭐 그랬다는데? 그렇지. 반말로 하잖아요. 진짜 반말 안 써나? 진짜 반말 안 써나? 저희도 외국인인데 잘 모르는 사람 이제 반말하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아니 어디서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하니 처음부터 존댓말을 써야지. 그래서 아니 어디서 반말하는 거야. 사실 우리 준이 형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형 동생 이런 거 없어. 괜찮아. 그냥 편하게 해. 근데 이제 주변 매니저들이 다 너무 편하게 하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형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야, 존댓말 썼네? 기분 나빠. 그때는 이제 준이 형도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게 민우 씨처럼 아무튼 북한 말을 쓰다 보니까 반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버스 탈 때 이렇게 손에 카드가 있으니까 기계에 이렇게 대고 타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한성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탈북민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카드 없이 손바닥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기계가 말을 안 하니까 본인이 혼자 내가 남한에 와서 탈북민이라서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말투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는 있는 거죠. 자, 이만갑 출연자에게 물은 남한 정차 이것이 힘들다. 해 제낄 수 있겠어? 잘하네요. 해 제낄 수 있겠어? 이거 뭐 그런 거 같아요. 이겨낼 수 있겠어? 해제낄 수 있겠어?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어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북한말로 표현하면은 할 수 있냐 또는 해낼 수 있냐 그런 말투로 많이 들어가고요. 제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포천에 주유소를 지인 소개를 갔어요. 일하려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 이미 3명의 북한분을 썼는데 일을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어떤 애는 왔다가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어떤 애는 연락이 아예 안 되고 뭐 며칠 만에 나타나가지고는 이런 돈 달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 10,000원 인구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쫑끼 한 마리 대동강물 흐린다고 어떻게 한 사람 말 듣고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 평가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며칠만 써달라. 돈 안 받겠다. 나가라면은. 하지만 며칠만 써보고 그때 판단해달라 했거든요. 그 사장님이 써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1년 넘게 일했고 지금은 가족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사장님하고. 야, 3명의 상처를 받은 그 주유소 사장님은 이제 완전 내가 편견이었구나.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알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오면은 취업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대학교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취업 면접을 보는데 제가 아는 형이 있어요. 형이 이제 회사에 한 7개 정도의 서류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4개 회사에서는 떨어지고 서류 면접에서 그리고 3번째 3개 정도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면접에 가니까 면접을 하는 그때 억양이 이제 북한 억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면접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혹시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아니 군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죠? 제가 탈북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후에 면접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못 받았대요. 계속.
그리고 당연히 3개 회사 다 떨어졌죠. 근데 형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4개 회사 떨어진 데는 고향을 밝혔고 3개 회사에서는 고향을 안 밝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에서 북한 하면 우선 그러니까 그 형이 믿기로는 북한 하니까 우선 이렇게 제껴놓고 다른 이제 서류 심사를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취업할 때 그런 탈북민이라 해서 취업 장벽이 좀 더 높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탈북민들이 이력서 쓸 때 가장 난감할 부분이 아무래도 본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교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이력서 쓰는데 이게 사실 북한에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차적으로 좀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력서 자체에 그 북한 출신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보내면 서류 과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 북한이라는 걸 안 쓰고 이력서를 보내서 면접을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면접을 가보면 억양에서 이제 북한에서 온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사람 안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북한 사람 안 씁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 탈북민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데, 왜냐하면 남한에 오셔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다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센터에 탈북민을 고용해달라고 심지어 전화가 오기는 와요. 우리 회사에서 그 탈북민을 고용할 테니 좀 소개해달라.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주로 3D 업종이죠. 남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탈북민이라도 고용하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이라도 고용한다라는 그 억양에서 이미 또 하나의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서류 단계부터 북한이라는 말이 써 있어서 떨어졌다. 과연 이력서의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김은실 씨의 이력서. 사진은 정말 이쁘게, 더 이쁘게 나오죠. 실물도 이쁘시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본적을 보시면 지금 함경북도 운성군. 자, 그런가 하면 또 김혁 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사진 잘 나왔다. 사진 잘 나왔네. 김혁 씨, 사진 어디서 찍은 거죠? 와 잘생겼다. 저희 집 옆에서 찍긴 했는데 가르쳐주세요. 제가 봐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한번 내 찍어볼게요. 몸판이 잘생겼어. 되게 잘 나왔다. 자, 이렇게 적으시면서 밑에 검정고시 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도 적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그 알바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북한 사람인 이유로 혹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도 뭐 외국인인데 가끔 이제 찾기 되게 힘들거든요. 물론 이 친구 괜찮지만 예전에 엄청 많이 차별을 당했었어요. 저도 예를 들어 막 학원에서 이제 그 강사를 하고 싶은데 있어요, 맞아요. 다 물어봐요. 그래서 끝에는 혹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백인이냐 흑인이냐. 흑인이면 정말 그런 거 엄청 많이 받았고. 그래서 혹시 찾을 때도 힘든 거 있어요? 처음에 나와갖고는 제가 마트에 면접을 봤어요.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두 번째 제가 면접 보러 갔었는데 사장님이 고객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냐. 얼마나 같은 말인데. 이런 애들 못 해봤을 텐데 그래갖고 저는 가르쳐만 주면 무엇이든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억양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근데 제 스스로 마음속의 생각은 사실 북한 억양이라는 게 서울말이랑 부산말 이거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제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래요. 자, 지금 홍석천 씨 같은 경우가 이력서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분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저는 뭐 이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 한 장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 표현을 합니까? 근데 이야기를 나눠서 면접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저는 김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조금 더 깨달은 게 사람이라는 게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김혁 씨 같은 식으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힘들다, 취업 안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좌절하잖아요. 근데 좌절이 답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이게 아예 모르는 나라 또 모르는 언어.
혼자서 가서 돈도 없이. 당신도 1년 그랬잖아요. 동안 이제 지낸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예, 물론 아니, 지금 죄송한데 같은 입장 아니에요? 비슷하긴 하죠. 예. 항만 알고 왔어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왔죠. 예. 그죠? 멋있다. 오늘 얘기 들으니까 좀 놀랐습니다. 네. 우리 혁이 씨처럼 직접 부딪히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도 한번 겪는 과정 아닐까 싶어요. 약간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해요. 김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일을 한 가지만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잘 하겠지만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 보면 자기 몸에 맞는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업 소개서에 나가서 제일 힘든 일을 골라가고 한 3일 정도만 해보면서 자기절로 자기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만갑 탈북 우리 미남 미녀들이 뽑은 남한 정착 이것이 힘들다 이제 1위 공개하겠습니다. 1위가 다 길었습니까? 길었습니까? 다 길었습니까? 다 길었습니까? 다 길었습니까? 자, 우리 오키 씨.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실수하잖아요, 일하다가. 그럼 북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다 그렇나 하면서 아유, 북에서 그런 애들은 구전이랑 써반 사람들 같이 해봤는데 다 그렇더라 하면서. 근데 내 하나 잘못으로 북한 사람들을 다 같이 평가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네, 같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수라고 해서 좀 짜릿하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좋은 약으로 생각해요. 짜릿하게? 네, 좋은 약으로, 몸에 좋은 약으로. 그러니까 제가 실수랑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안 해주면 제가 모르잖아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잘못 나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지정해줌으로써 난 고쳐요. 고치고 올바른 길로 나가거든요. 이게 귀엽다.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런 말 많이 듣고 막 불안하고. 근데 지금 성수거리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많이 안착됐고 일하기가 엄청 좋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뭐 미사일 실험을 한다, 핵 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남한에 계시는 분들이 탈북민을 보고 북한 왜 저러냐. 네. 저도 몰라요 왜 저러는지. 모르지. 모른단 말이야. 모르지. 정부가 미친 짓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탈북민하고 북한 정부를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는 정부고 사람은 사람이다.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 때문에 되게 힘든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탈북민 3만 명에게 그 밉상이 그냥 고스란히 다 씌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열심히 일하다가 맥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도 저희를 눈에 둔 가시로 생각하고 정말 미워하는데 한국에 왔더니 같은 동포들이 또 미워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네, 그런 외로움과 선입견 속에 대해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강 교수님, 그 다른 많은 탈북민들도 지금 이런 어떤 고충이 있으신가요? 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그대로 우리 탈북민들에게 투영되는 경우인데요. 저희 그 30대 부부가 아마 좋은 사례인데 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잘 살았고 딸아이 초등학교 되는 그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탈북을 했는데 탈북한 목적이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 위해서 북한에 있을 때 가외도 시키고 심지어는 토끼 가죽 사업을 1등할 정도로 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탈아이를 그 남한에 가서 더 좋은 곳에 가서 교육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탈북을 해서 왔는데 그 탈북 비용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정도거든요. 세 가족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그 다른 남한 출신 분들이 너 북한에서 왜 왔냐? 뭐 돈밖에 모르는데 너 왜 왔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보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그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돼 있어요. 네. 제가 캐나다에 잠시 있었던 격이 있었는데 탈북민 가정이 한 29 정도가 계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한국을 떠나서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데 자녀가 10살, 12살 아이가 있었대요. 한국에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쟤 북한에서 왔으니까 엄마가 놀지 말래. 그러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투가 이상하니까 쟤 되게 촌스럽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들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오칠이 씨는 혹시 예.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차별적 시선 그거 겪어봤어요? 많이 겪었죠. 특히 식당 가잖아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못 먹는 줄 알고 밥 많이 주는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밥을? 네, 밥을. 막 이렇게 더 먹어. 그렇죠, 더 먹으라고. 왜냐 이제 막 팀원 키면은 막 굶어 죽거가 불쌍한 일이 많이 나오기 이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대우해 준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닌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마음 저분 못 먹어서 저 자야 됐다 약간 그런 감사하긴도 한데 한편에서도 조금 기분이 되게 애매했어요. 예. 그 마음으로 주신 그렇죠. 건데 이제 그래도 또 좋은 사람들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도 막 빨리 극복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많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기억 이제 남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전시 장치 부스 그리고 실사 출력하고 전시 디자인까지 겸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는 소문에 북한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한다는데 믿어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북한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실물로 본 건 처음이라고. 네. 근데 소문은 들었다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일하는데 대표님이 좀 꼬리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 큰 돌에는 안 걸려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이 작은 돌 하나 때문에 북한 사람 3만 명 인구가 다 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결국.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써달라고. 그랬더니 대표님이 믿고 한번 같이 가자 해서 이 회사 오픈할 때 제가 이 회사 첫 창립할 때 초창기 멤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하고 같이 나와서 회차를 꾸렸고 일을 하면서 진짜 커피 쏟고 자면서도 커피 쏟고 뭐 세미나도 커피가 터지고 밥 먹다가 커피를 막 흘렸어요. 근데 힘들다는 내색은 안 하고 열심히 했어요. 네. 제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는 나의 회사다. 내 공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어요, 열심히. 예. 그러다 나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해줬고 어느 순간에는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일도 일이지만 돈 따라가는 것보다 사람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은 거기서 내가 클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거고 키워주는 사람이 안 좋으면은 저는 거기서 크질 못하고 그냥 바닥을 흡니다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장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사장님 하면서. 대표님 때문에 제가 이만큼 컸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살면서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건 대표님한테 처음이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병원 실적 걸리고 사업 실적 걸려서 마진을 많이 남겨서 훗날에 저한테 연말 되면은 인센티브 좀 많이 주세요.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탈북민 중에 저렇게 좋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제2의 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잘 만나서 이게 궁합이거든요.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연정 씨는 또 어떻게? 네, 저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정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형사님을 비롯해서 하라센터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도우미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잊지 않지는 분들이 정말 있다면 저 쉼터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수녀님들을 제가 찍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집단 생활을 지금껏 해왔는데 덜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또 쉼터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좀 막막했었거든요. 쉼터가 어떨지.
그래서 쉼터에 도착했는데 정말 저희를 맞아주시는 수녀님이 2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녀님들이 인상이 너무 밝으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애엄마라고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저 손에 정말 쉼터에서 생활하는 기간 물 한 방울 묻혀 안 봤어요. 와, 수녀님께서. 대단하다. 네,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꼭꼭 정말 수녀님들께서 딱 챙겨주시고 그리고 친정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있으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면 수녀님들께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기 때문에 있는 동안 편히 생각하고 밥 한 끼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받아서 나갔을 때는 또 솔직히 그 쉼터하고 저희 집이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근데 수녀님 2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저희 집까지. 그래 오셔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요, 딱 마음을 넣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야, 오실 때는 정말 선수 담그신 김치까지 가져오시고 세상에. 또 겨울에는 뜨뜻하게 애기와 함께 지내라고 하면서 전기 매트까지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마웠었어요. 근데 지금 그 2분 중에 한 분이 몹시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수술을 받으시고 아직까지 태어나지 못하시고 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말 빨리 이게 수술을 이게 받으신 거 정말 빨리 캐치하시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빨리 태어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정말 아유,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힘이 되실 겁니다, 아마. 예, 그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도움이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혁 선생님 받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실 오래 산 것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죠. 네, 또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지금 부여에 계신 장명기라고 하는 형입니다. 둘이서 같이 이제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를 했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친해졌던 형이 한 번은 제가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2만 원을 겠다가 쌀 그때 당시에 10kg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카레 가루가 5,000원이었어요. 50인분입니다. 예. 가루만. 그거에다가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형이 저보다 월급날이 좀 빨랐어요. 근데 그 형은 저한테 월급 받자마자 반을 덜어서 저한테 줬어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도 늘 그 형네 집에 가면 제 방이 따로 있고요. 아이고야. 그 안에 제 짐도 다 있고요. 어머님도 저는 어머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형은 진짜 한국에서 저한테 가장 이제 롤모델이었던 사람. 명기 형에게는 한마디 꼭 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어와서 정착을 한 곳이 부여였는데 그런 이제 작은 아담한 동네에서 형 같은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어머님 건강도 늘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요즘 뭐 많이 아프셔서 걱정스럽기는 한데 공부한다고 많이 찾아뵙지는 못했거든요. 언제나 사랑하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명기 형 화이팅!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분명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게 외국인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세모치리는 한국 사람처럼 대하고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무지 외국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쩌면 단절돼 있던 시간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전화 통화도 못했고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똑같은 구성원입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2017 탈북민 실태 진단 북송 非法入境中国境内的朝鲜人不是难民，那么违反中国法律非法进入了中国，那么中国政府呢一贯根据我们自身的国内法、国际法。 중국은 31년째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는데 최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 간부 출신으로 알려진 가족들은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붙잡혔고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것.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중국은 지난 6월에도 70여 명의 탈북민을 북송시켰고 그중에는 갓난아이도 있었다. 국제사회는 반인권적인 중국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한데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북송. 그 실태를 진단해본다. 네, 중국에 지금 20만이 넘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범법자처럼 돌려보내는 실태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겪어봤고요, 그 상황을. 강동원 교수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자주 만나신다고요? 네, 중국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나 또 탈북민 면접을 위해서 제가 중국에 자주 오가고 있는데요. 뭐 현지에서 만난 탈북 여성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아무리 훌륭한 소설가가 있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거기에 있는 탈북 여성들은 호구가 없는, 신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후이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길바닥에 내버리면 되는 사람입니다. 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분이 없다라는 건 그들이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사람이 아닌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여성은 시아버지로부터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폭행을 당하고 시아버지가 오히려 그 여성을 고발을 한 거예요. 탈북 여성이라고.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런 이 면접을 현장에서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나라에 정말 살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일매일이 불안할 것 같은데 우리 미남미녀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지냈던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때 제일 걱정이었어요. 네. 신분증이 없으니까 남이 신분증 빌려서 가거든요. 비슷한 얼굴. 그리고 제가 여름에 또 빈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병원에 좀 가봤으면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약국에 가서 계속 봤어요. 근데 너무 아플 때는 막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나고 그 북한에 있을 때 좀 힘들었고 중국에 가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신분증 없고 진짜 막 살아도 사는 곳이 않아요. 경찰차랑 다녀도 내 잡 올라오는가 해서 울고 밤에 개 짖는 소리 들어도 그렇죠. 잠을 못 자고. 저도 신분증이 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숨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여유는 거예요. 막 너무 숨이 막히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숨이 막히고 또 길거리를 나가자고 해도 말을 모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이라도 시킬까 봐 나가질 못했어요, 혼자서. 그리고 아무리 중국 사람처럼 변신을 한다 해도 공항국에서 딱 와서 저만 딱 연암하고 딱 잡아갈 것 같아가지고 항상 불안해가지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공항국에서 잡으러 올까 봐 잡으러 온 걸로 생각하고 정말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있어가지고 아직도 저 공포증이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거나 차인정을 누르면 막 심장이 막 떨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지 나 이젠 당당하지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두드리면 아직도 막 놀라거든요. 막 불안하고. 처음에는 뭐 말 안 통하는 것도 되게 답답하고 힘들지만 사실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신분증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라면 굶어 죽고 못 살아서 왔다, 거지 같다 이런 인식이 중국인들한테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있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치부하고 이런 욕을 해도 내가 내댈 수가 없어요. 조금 자칫 내가 나대서 뭔가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하면 난 북한 사람이니까 북송을 시키겠다 이런 위험을 난 뭐 고발하면 너 바로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라는 존재감 자체를 아예 누가 나를 치부해도 화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김혁 씨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 심양에서 한 번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당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랑 함께 축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친구가 이제 공을 찼는데 어떤 중국인 옆으로 스쳐서 지나간 거예요. 데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중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이고 한족이고요. 그 사람. 저는 당시에 이제 감옥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구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애들을 먼저 보냈어요. 지금 너네가 저만큼만 나가면 내가 도망칠 거다. 보내고 나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때 체포가 돼가지고
파출소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파출소인지도 모르고 당시 공안들이 계속 넌 왜 여기 있었고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내 사촌형이 여기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 사촌형은 지금 쌍발을 나갔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에 없을 거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 아이들은 모른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사실 그때 준비는 다 해놨었으면 항상 이 칼하고 오핀을 늘 옷소매다가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라고. 너 살아날 거다 날 거다. 그때 중국 아무 연관이 없는 중국 조선족이 돈을 투자해서 저희를 꺼내줬어요. 좋은 사람도 있네. 네, 그렇죠. 그때 제가 만약 잡혀나갔다면 시범 케이스에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중국의 탈북민들이 20만 명이라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건데 여러분 중에는 북송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 오키 씨, 도대체 그 나이에 무언고 경험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리고 북송을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북송이요. 너무 놀라워요. 어쩌다가? 네, 20살 때. 굴대 넘어오다가 잡혔어요. 근데 중국 배사공이 우리를 넘겨줬거든요. 근데 마중 나온 여자가 돈을 줬어요. 배사공한테다. 우리 넘겨줬다는 걸 해서. 근데 돈은 돈대로 먹고 공항부터 거부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림강 보안소 그 공항에 2달 동안 있다가 자강도 보안소로 넘어갔어요. 북송당했어요. 네. 근데 중국 공안부에 있을 땐 밥 주는 게 돼지 막 고기 구운 거에다 빵도 2개 주고 진짜 잘 줬어요. 근데 북한에 가니까 잠도 안 자고 검은이로 우리 또 동생하고 둘이도 갔다가 잡혔어요. 저 동생하고 한 형제가 둘이 갔다고 다리 멍정이 불러놓고 갔다 오면서 막 윽박 지르고 잠도 안 재우고 막 24시간 동안 딱 한 자세로 앉아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있었어요. 엄마한테다가 딸들 내보내 갔으니까 뭘 가져라. 뇌물 같은 거요. 자강도 그 보이부가 엄청 산골짜기 제일 못 찾아가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엄마 보고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왔나 하면서 엄마는 3번씩이나 집에 기르던 돼지 뭐 다 팔아가지고 3번씩이나 와서 나왔어요. 그래서 봐줬구나. 네. 뭐 저도 북송을 해가지고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북송될 당시에는 그 전에 탈북자들이 넘어갔을 때는 감옥에 안 보냈어요. 교화소라고 하는 데를 안 보내고 처벌을 이제 뭐 단계별로 일단은 했었는데 제가 나간 해부터 교화소, 지금 현재도 교화소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두만강을 일단 딱 넘을 때는 각오를 하는 게 잡히면 교화소 간다. 근데 교화소에서 저도 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5년이요? 네. 그 환경이 엄청 열악해요. 시설과 급식 문제가 열악해서 10명이 들어가면 3명이 살아나온다. 이거는 뭐 북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올 때는 내가 이제 잡히면 10명 중에 살아남을 3명에 속한다는 거를 각오를 안 하고 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각오하고 넘는데 저도 그거를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북송이 돼서 딱 북한에 나가라고 하니까 처음엔 제가 막 어떻게 안 나갈 수 없냐 이렇게 돈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하다가 정 안 돼서 진짜 죽고 싶을 정도. 왜냐면 거기 가서 교도소생활 하면서 죽으나 아니면 여기서 깨끗하게 죽는 게 나았는데 이제 시간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자주 감시를 했고요. 바로 북송을 시켜서 자살은 못했어요, 저도. 제가 중국 영종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영종에서 사막 가는 길에가. 그래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지. 구경 가서 갔는데 북한 무장 탈영병 3명이 총을 들이대고 있고 1명은 다리 청상을 받은 상태였고 2명은 서서 총을 들고 있는데 앞에가 중국 공안이 몇 명 있고 변방대 있고 북한에서 사보 입고 들어온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안하고 변방대가 잡았죠. 잡아가지고 넘겨주는 순간에 국가보위부에서 데려가는 게 적세를 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바닥을 마주해라. 이렇게 마주하니까 여기다가 젓가락바닥 굴고 쳐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뚫러서 그대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중국 공안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겠으면 니네 나라 가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 이미지 안 좋아진다. 근데 조선족들이 막 들끓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새끼도 아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냐. 뭐 이런 걸 내가 충격적으로 목격을 봤어요.
입원할 때 봤는데 이제 그 키가 168cm가 컸다고 하니까 미치게 보고 싶습니다. 정말 다 제 딸 같습니다. 이만갑에 딱 내가 출연을 하면서 난데도 꿈이란 게 생겼고 희망이란 게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배운 말은 어머니 사랑합니다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고 살려고, 네, 살아남으려고. 그게 한 보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저희 손과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니만 걔는 그렇게 하겠냐고.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